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석처럼 박히기 시작할 때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식탁의 은촛대를 매만졌다. 크리스털 와인잔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매, 단정하게 빚은 드루타, 단코 그리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굳게 닫힌 입술까지. 그녀는 지난 20년간 남편 강지훈의 완벽한 아내, 그의 성공 신화를 뒷받침하는 완벽한 그림자였다. 오늘 저녁은 지훈이 미래 건설의 전무이사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서연은 며칠 전부터 직접 파티에 모든 것을 기획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케이터링 메뉴부터 시작해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에게 보낼 초대장 문구 하나하나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았다. 모든 악기가 제 소리를 내도록 조율하고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나 정작 지휘자인 그녀 자신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거실 중앙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지훈의 성공을 증명하는 상패들이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 차가운 유리 표면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냈다. 먼지 한 톨 없는 그곳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한때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다.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월스트리트를 누비는 금융 분석가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야망 넘치는 청년 강지훈을 만나고 그의 눈 속에서 자신보다 더 큰 세상을 본 순간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꿈을 접었다. 그녀는 그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훈을 지금의 자리로 밀어 올린 숨은 엔진이었다. 준비는 다 됐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서연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능숙하게 거실을 둘러보았다. 역시 당신이야. 흠잡을 데가 없군. 그의 칭찬은 언제나처럼 무미건조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가구를 평가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의 목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가 순간 그녀의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의심은 지난 몇 년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독버섯과 같았다. 애써 외면할수록 그 뿌리는 더 깊게 파고들었다. 피곤해 보이네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잠시라도 쉬세요. 피곤할 틈이 어디 있나.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텐데. 윤 회장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어. 지훈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윤 회장, 국내 굴지의 재벌 대양그룹을 이끄는 인물이며 지훈에게는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자 동시에 잡고 싶은 동아줄이었다. 서연은 그가 왜 그토록 윤 회장에게 집착하는지 알고 있었다. 미래 건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양그룹의 지원이 절실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정재계의 거물들, 언론사 사주, 유명 법조인들까지 펜트하우스는 곧 권력과 부의 향기로 가득 찼다. 서연은 우아한 백조처럼 그들 사이를 오가며 완벽한 안주인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모든 손님의 이름과 직책, 심지어 그들의 취향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대화 유도는 딱딱한 비즈니스 모임을 화기애애한 사교 파티로 바꾸어 놓았다. 지훈은 그런 서연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칭송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성공의 절반 이상이 서연에 보이지 않는 내조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한 언론사 사주의 아내가 서연에게 다가와 은밀하게 속삭였다. 강 전무님, 요즘 아주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네요. 얼마 전에도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주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 있는 걸 봤는데
어찌나 다정해 보이던지 조카라고 하기엔 너무 각별해 보이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예리한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얼굴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 사촌 동생일 거예요. 얼마 전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남편이 워낙 다정해서 가족들을 잘 챙긴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서연에게는 그런 사촌 동생이 없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지만 그녀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할 때까지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모든 소음이 떠나고 화려했던 파티에 자네만이 남은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우는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흡족한 표정으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파티는 성공적이었어. 윤 회장도 아주 만족한 눈치더군. 당신 공이 커. 다행이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메마르게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 파티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청담동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요.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위선적인 미소 따위는 없었다. 차가운 경멸과 귀찮다는 기색만이 가득했다. 알아챘나? 생각보다 빠르군. 하긴 당신은 원래부터 눈치가 비상했지. 그의 담담한 인정에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누구죠?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알아야겠어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가 누군지는 알아야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내 남편 곧 그 호칭도 끝날 텐데. 이서연, 우리 이혼하세. 이혼. 그 단어는 천둥처럼 서연의 귓전을 때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왜죠? 내가 당신에게 부족한 게 뭐였죠? 당신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부족했지, 아주 많이. 지우는 그녀를 뿌리치고 거실을 서성겼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다. 당신은 딱 여기까지야. 당신은 내 성공의 발판이었지, 목적지가 아니었어.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 당신이라는 낡은 구두를 신고는 더 이상 날 수 없다고. 낡은 구두. 그래, 당신은 이제 시들었어, 서연아. 당신의 그 똑똑한 머리도, 그 단아한 미모도 이젠 아무런 쓸모가 없어. 나에게는 더 젊고 더 강력한 날개가 필요해. 대양그룹 윤 회장의 딸 윤소희 같은 여자 말이야. 윤소희. 오늘 파티에 가장 중요한 손님이었던 윤 회장의 딸.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배신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딸 하나는요, 하나는 어떡하라고. 서연이 절규하듯 외치자 지우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하나는 당신이 키워. 대신 이 집 그리고 당신이 평생 먹고 살 돈은 주지.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겠단 말이야. 이 정도면 당신이 나에게 바친 청춘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나. 난 내 성공을 위해 모든 걸 걸었고 당신은 그 성공의 과실을 나누어 갖는 것뿐이야. 더 이상 뭘 바라지.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는 그녀와의 결혼, 그녀의 헌신, 그녀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거래로 치부하고 있었다. 나가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렇게 하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테니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도록 해. 그게 당신과 하나를 위해 최선일 테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협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고 완벽하게 통제되던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텅 빈 폐허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딸 하나가 들어왔다. 대학 과제를 마치고 늦게 돌아온 하나는 거실의 처참한 광경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경악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하나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딸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서연의 텅 빈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빠를 닮아 총명하고 엄마를 닮아 아름다운 아이. 강지우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이혼 가정의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렸다. 그녀는 강지훈이 경멸했던 시든 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잠들어 있었던 화산이었다. 강지훈, 당신은 날 잘못 건드렸어.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버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비수가 되어 당신의 심장을 겨누게 될지 당신은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이 단 한 번도 들어온 적 없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의 벽에는 풍경화 대신 액자에 담긴 그녀의 경제학 석사 학위증과 수년간 비밀리에 취득한 각종 금융분석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보안 잠금 장치가 된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수년간 그녀가 분석하고 정리해온 대한민국 재벌 가문의 데이터베이스가 띄워졌다. 대한그룹, 한성그룹, 그리고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는 가장 강력한 제국 SY그룹. 서연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SY그룹의 가계도였다. 그 꼭대기에는 냉혹한 카리스마로 재계를 지배하는 최진혁 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의 유일한 후계자 최민준의 이름이 보였다. 서연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강지훈은 권력을 위해 결혼을 이용했다. 그렇다면 그녀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판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치밀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딸 하나를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것이다. 강지훈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벗어던진 이서연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떠나간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지독한 고요함 속에서 밝아왔다. 어젯밤에 화려했던 파티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과 빈 와인잔들만이 처참한 잔해처럼 남아있었다. 이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단단하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패배할 수 없는 싸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딸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 학교 기숙사에 있을 시간이었다. 하나야, 엄마야. 엄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거실이 엉망이던데. 아빠는요? 딸의 목소리에 섞인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며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아빠와 헤어지기로 했어.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니? 수화기 너머로 하나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딸이 받게 될 충격을 알기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감상에 젖는 것은 사치였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서 따져야겠어요. 아니, 그러지 마라.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단호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바야. 우리는 더 똑똑하게 움직여야 해. 엄마 말 믿지. 일단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오늘 오후에 집으로 오렴. 딸을 겨우 진정시킨 그녀는 다음 행동에 착수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강지훈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자산 목록이 들어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비상장 주식, 그녀의 예리한 안목으로 사들여 가치가 수십 배는 뛴 미술품들, 그리고 차명으로 운용해온 투자 계좌까지. 그녀는 지난 수년간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왔다. 언젠가 닥칠지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그녀만의 보험이었다. 서여연은 곧장 그녀의 유령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녀가 수년간 공들여 맺어온 소수정예의 충성스러운 인맥들이었다. 그중 한 명은 대학 시절 절친했던 동기이자 현재는 국내 최고의 아트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박선주였다. 선주야, 나 서연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강 전무님. 승진 소식 들었어. 축하해. 추가받을 일 아니게 됐어. 나 이혼해. 서연의 담담한 고백에 박선주는 말을 잃었다. 서연은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듯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도움이 필요해. SY그룹 오수진 여사. 요즘도 조선백자 수집에 열심인가? 오수진. SY그룹 최진혁 회장의 아내이자 그룹 산하 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지배자. 그녀는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최 회장을 대신해 SY 가문의 소프트 파워를 책임지는 인물이었다. 서연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녀였다. 오, 여사님, 그분 취향이야 여전하지. 얼마 전에도 경매에서 수십억짜리 다랑아리를 낙찰받아서 화제가 됐잖아. 그런데 그분은 왜 나에게 그분이 찾고 있는 물건이 있어. 그분 소장품과 한 쌍을 이루는 조선시대 백자 주병.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야. 강지훈은 그것을 그저 오래된 술병이라며 비웃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오수진 여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이번 주 금요일에 VVIP들만 참석하는 프라이빗 옥션이 열린다고 들었어. 오수진 여사도 참석 명단에 있겠지. 그 자리에 나를 초대해줘. 박선주는 서연의 의도를 눈치채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대답했다. 알았어. 하지만 서연아, SY 가문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곳이야. 정말 괜찮겠어. 괜찮지 않으면 안 돼. 내겐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금요일 저녁 삼엄한 경비 속에서 열린 프라이빗 옥션 현장. 대한민국의 0.01%라고 불리는 이들이 모두 모인 듯한 그곳에서 이서연은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단아한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소란스러운 파티장의 고요한 중심점과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아한 기품이 흐르는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수진 여사였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이 들고 있는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실례지만 그 안에 든 것이 혹시...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상자를 열었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백자 주병이 은은한 빛을 발했다. 오수진 여사의 눈이 경탄으로 빛났다. 세상에, 이게 아직 세상에 남아있었군요. 제 소장품과 완벽한 한 쌍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도자기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로 이어졌다. 서연은 전문가 못지않은 깊이 있는 지식으로 오수진 여사를 감탄시켰다. 그녀는 돈을 구걸하러 온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동등한 수준에서 예술을 논할 수 있는 교양 있는 파트너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서연은 조심스럽게 화제를 전환했다. 최근 제게 개인적인 사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켜주고 싶은 것이 어미로서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승부수를 던졌다. 오 여사님, 저는 이 주병을 팔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문과 SY 가문의 잠재적인 동맹의 증표로서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담한 발언에 오수진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연은 한 발 더 나아갔다. 회장님과 여사님을 함께 뵙고 제 제안을 들어주실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호기심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잠시 바라보던 오수진 여사는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서연은
SY그룹의 심장부 외부인에게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최진혁 회장의 개인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얼음 조각상처럼 차가운 표정의 최 회장과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의 오수진 여사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오늘 제 딸 강하나를 SY 가문에 제안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구걸이 아닌 기업 합병을 제안하는 CEO의 그것과 같았다. 제 딸 하나는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재학 중이며 세계 국어에 능통합니다. 또한 저를 닮아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녀는 최 씨 일가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다. 초해민준 전무님은 뛰어난 경영인이지만 지나치게 차갑고 인간적인 교류에 서툴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SY그룹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가 갖지 못한 소프트 파워를 채워줄 수 있는 현명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재벌가들끼리의 정략 결혼이 아닌 외부의 신선한 피를 수혈하는 것이 그룹의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진혁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는 제 딸이 최 전무님과 결혼하는 대가로 저를 위한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딸 하나의 이름으로 독립적인 투자, 자문사와 작은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제 딸이 SY 가문의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가진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구체적인 운영 계획서입니다. 그녀가 내민 계획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완벽한 사업 제안서였다. 최진혁 회장은 한참 동안 서류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포커페이스 아래에서 격렬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 보는군. 최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탄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좋소.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당신 딸이 이 결혼에 스스로 동의해야 하소. 둘째,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이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가장 넘기 힘든 관문은 최 회장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딸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하나와 마주 앉은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추악한 배신, 그가 남긴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자신의 거대한 계획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하나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 저보고 엄마의 복수를 위해 팔려가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어. 곧 더러워질 그의 이름 말고는. 엄마는 너에게 팔려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왕좌를 주겠다는 거야. 서연은 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차갑고 외로운 자리일 거야. 하지만 그 왕좌는 온전히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그 위에서 무엇을 할지는 너의 선택에 달렸다. 하지만 하나야,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 하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고 싶었던 자신의 꿈과 어머니가 제시한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길을 잃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의 계획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나의 마지막 말은 꺼질 듯 희미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모든 것은 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거대한 도박의 판 위에서 모녀의 운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간의 지옥 같은 고민 끝에 강하나는 차가운 결심을 내렸다. 학교 중앙도서관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아버지 강지훈과 대양그룹의 윤소희의 약혼 기사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세기의 결합, 건설업계의 새로운 지각 변동, 따위의 화려한 수식어들이 그녀의 눈을 어지럽혔다. 기사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낯설기만 했다. 그 어디에도 지난 20년간 그를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 이서연의 흔적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야망과 비전을 갖춘 성공한 경영인으로 칭송했지만 하나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린 배신자로 보일 뿐이었다. 이 공개적인 모욕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불태워버렸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커지는 순간 그녀는 어머니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들의 존엄과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림 없이 단단한 목소리였다. 엄마 할게요. 그 결혼. 그렇게 하나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며칠 후 SY 가문과의 공식적인 첫 대면을 위해 약속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장소는 성북동에 위치한 최 씨 일가의 본가였다. 고풍스러운 기와와 현대적인 건축미가 어우러진 그곳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외부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견고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을 총괄하는 나이, 지긋한 집사가 나와 그녀를 맞았다. 집안은 숨막힐 정도로 고요했고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하나의 구두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응접실로 안내되자 이미 세 사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의 최진혁 회장, 온화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지성을 감춘 오수진 여사,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조각상처럼 앉아있는 남자 최민준이었다. 그는 숨막히게 잘생겼지만 그를 감싼냉기는 주변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는 하나를 미래의 아내가 아닌 부모님이 멋대로 결정한 비즈니스 계약서의 한 조항처럼 쳐다보았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했을 뿐 그녀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그의 무관심은 노골적인 저기보다 더 날카롭게 하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녁 식사는 하나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 음식은 세상의 모든 진미를 모아놓은 듯했지만 하나는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다. 최 회장 부부의 질문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전공인 경영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터 시작해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견해, 심지어는 가장 감명 깊게 본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까지.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그녀의 지성과 교양, 그리고 배짱의 밑바닥까지 샅샅이 훑어보는 심층 면접이었다. 하나는 집을 나오기 전 어머니가 했던 조언을 떠올렸다. 절대 주눅 들지 마라. 그렇다고 잘난 척도 하지 마라. 그들은 너를 시험하겠지만 너 또한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질문에 답했다. 아는 척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았다. 재벌가의 위세에 눌리지 않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최 회장 부부에게 예상 밖의 인상을 남겼다. 특히 오수진 여사의 눈에는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최민준조차 처음으로 하나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호기심이었지만 이내 그의 얼굴은 다시 무관심에 가면 속으로 사라졌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세간의 이목을 피해 양가집게 가족 몇 명만 참석한 채 마치 기업 인수 합병 계약서에 서명하듯 간소하게 치러졌다. 축복도 온기도 없는 차가운 의식이었다. 하나는 그날로 최 씨 가문의 본가로 들어갔다. 그녀에게 주어진 공간은 집의 동쪽 별채였다. 최민주는 서쪽 본채를 사용했다.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광활한 저택 안에서 각자의 섬처럼 존재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 장이었다. 부족한 것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규칙과 감시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오수진 여사의 눈과 귀였다. 최민준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각자의 일정을 묻는 사무적인 대화 한두 마디가 전부였다. 그는 마치 그녀가 그 집에 사는 유령이라도 되는 듯 행동했다. 어느 날 밤 하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서재를 찾았다. 방대한 양의 서적과 최신 기기들로 가득 찬 그의 공간은 그 자신처럼 차갑고 기능적이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물었다. 무서운 일이지. 그냥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필요한 거 있으면 김 비서한테 말해. 내 시간 뺏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서재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들어온 곳이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거세된 냉혹한 전쟁터라는 것을 실감했다. 한편 강지우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다. 대양그룹 윤 회장의 사위가 된 그는 날개에 돋친 듯 승승장구했다. 그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의 이름 앞에는 차세대 경영 리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새 장인인 윤 회장과 함께한 호화로운 파티에서 한 지인이 그에게 물었다. 강 전무, 그런데 따님은 어떻게 지냅니까? 듣자 하니 SY그룹으로 시집을 갔다던데 정말 대단합니다. 강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미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전 부인 이서연의 바락이라 치부했다. 결국 돈에 눈이 멀어 딸까지 팔아넘긴 건가. 멍청한 여자. SY 가문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하나가 그 얼음장 같은 집안에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이서연이 절망 속에서 던진 무모하고 어리석은 승부수라고 확신했다. 곧 하나가 눈물로 뛰쳐나오거나 쓸모없는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서연과 하나를 버리고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하나는 고립감과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어머니와 비밀리에 통화하며 위안을 얻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전략적이었다. 베어티는 게 이기는 거다. 그리고 내 가치를 증명해. 그들이 너를 무시할 수 없도록. 어머니의 조언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오수진 여사가 그녀에게 두 번째 시험 과제를 내주었다. SY 문화재단 산하에 만성적재에 시달리는 작은 아트 갤러리의 운영을 맡긴 것이다. 누가 봐도 실패가 예정된 그녀의 무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독이 든 성배였다.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갤러리의 재무제표와 운영 데이터를 분석했다. 어머니가 비밀리에 연결해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며칠 후 그녀는 완벽하게 새로운 갤러리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냈다.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신진 작가 발굴과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SY 문화재단 이사회가 열리는 날 하나는 이사진들 앞에 섰다. 모두가 그녀를 무시와 회의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오수진 여사는 우아하게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실패를 예견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최민준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막대한 데이터와 날카로운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는 어느새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예상 수익 모델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사들의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최민준이었다.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지?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가 이사회에서 먼저 발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하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산해 두었던 금액을 정확히 말했다. 초기 투자금 50억, 그리고 1년간의 운영 자율권이 필요합니다. 1년 안에 흑자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최민주는 한참 동안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놀라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흥미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 그가 나간 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오수진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하나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유령 신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플레이어였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자신만의 영토를 확보했다. 2달 후 강하나가 맡았던 작은 아트 갤러리는 H 아트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여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 공간으로 떠올랐다. 하나는 낡은 전시 공간의 틀을 깨고 디지털 미디어 아트와 촉망받는 신진 작가들의 설치 미술을 결합했다. 또한 업계 리더들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갤러리를 단순한 감상의 공간이 아닌 문화와 비즈니스가 만나는 사교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언론은 실패한 갤러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든 미스터리한 젊은 관장에 대한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이 눈부신 성공은 최 씨 가문 안에서 하나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이제 그녀를 그저 어린 안주인이 아닌 능력 있는 경영인으로 대하며 진심 어린 존경심을 보였다. 오수진 여사는 마지못해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야만 했고 최진혁 회장은 말없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최민준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하나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가끔씩 갤러리에 예고 없이 나타나 말없이 먼 발치에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는 그녀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전략 속에서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부모님이 억지로 떠안긴 짐이 아니었다. 흥미로운 미지의 변수였다. 어느 늦은 밤 민주는 갤러리 사무실에서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가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한 거지? 그의 질문에는 가시 돋친 냉소 대신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자신의 사업 모델과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이가 있었다. 단순한 부부의 대화가 아닌 두 명의 뛰어난 전략가가 서로의 수를 읽는 탐색전과 같았다. 그날 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 이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외부와 단절된 그녀의 서재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하나의 성공은 단순히 그녀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자신의 유령 네트워크를 통해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된 신진 작가들의 명단, 문화 파트너십을 원하는 IT 기업들의 내부 정보,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부 기자들의 연락처까지 모든 핵심 정보를 하나에게 제공했다. 서연은 무대 뒤에 완벽한 연출가였고 하나는 그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연 배우였다. 동시에 서연의 모니터는 강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추적하고 있었다. 미래건설과 대양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 비밀 채널을 통해 입수한 내부 감사 자료, 그리고 강지훈이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조용히 그의 목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서연은 수년 전 강지훈의 업무를 돕던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그것을 아내의 당연한 내조라고 여겼지만 사실상 그의 주요 프로젝트 대부분에는 서연의 깊숙한 관여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다.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에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 성향과 재무 상태가 불투명한 특정 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연은 몇 년 전 바로 그 공급업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었다. 하지만 성공에 도취한 그는 그녀의 조언을 무시했다. 이제 서연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유령 투자펀드를 이용해 문제의 공급업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공매도 공격을 시작으로 익명의 금융 전문 블로그에 그 회사의 부실한 재무 구조에 대한 분석글을 흘렸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공급업체의 자금 흐름을 옥죄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강지훈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현장에 자재 공급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였기에 강지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미래건설의 긴급 이사회. 프로젝트 지연 문제로 강지훈은 이사들의 추궁을 받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태도로 사소한 물류 문제일 뿐이라며 큰 소리쳤다. 걱정 마십시오. 이 강지훈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제 선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의 옆에는 새 장인인 대한그룹의 윤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고 신속한 결과를 기대하며 강지훈을 지원했지만 조금씩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압박감을 느낀 강지훈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현장 실무자들의 우려를 묵살하고 더 저렴한 대체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약간의 품질 저하는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 대체 자재 공급업체 역시 이서연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것은 달콤하지만 독이 든 미끼였다. 같은 시각 최 씨 가문의 저택. 늦은 밤 피곤한 기색으로 집에 돌아온 민주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드물게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따랐다. SY그룹도 미래건설의 회사차의 일부를 보유한 펀드에 투자하고 있지. 그들의 재무 상태가 최근 불안정해 보여서 주시하고 있었어. 그는 하나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강지훈 전무, 당신 아버지 말이야. 너무 서두르는군. 곧 무너질 사람처럼. 그것은 하나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날카롭게 살폈다. 하나의 얼굴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읽던 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 어머니를 버린 남자일 뿐이죠. 그녀의 단호한 대답은 민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충성심이 나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경쟁사의 딸이 아닌 잠재적인 동맹으로 보기 시작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밀었다. 미래건설과 연결된 문제의 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비밀조사 보고서였다. 갤러리 일은 훌륭하게 해냈으니 이것도 한번 보지. 당신이라면 뭔가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하나는 서류철을 열었다. 보고서 첫 장에 적힌 공급업체의 이름은 오래전 어머니의 서재에서 보았던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방금 자신에게 엄청난 무기를 건넸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그녀와 최민준은 같은 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갑기만 하던 결혼이라는 전쟁터가 이제 동맹군의 작전본부로 변모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계획은 더 공격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강하나와 최민준의 관계는 그가 건넨 하나의 보고서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다음 며칠간 서재에 틀어박혀 민준이 준 보고서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자료들, 그리고 그녀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단순한 공급업체의 부실을 넘어 그 뒤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의 패턴을 발견했다. 그녀는 분석을 마친 태블릿을 들고 민준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아내로서가 아닌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서였다.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하나는 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공급업체는 단순한 부실 기업이 아니에요. 이건 자금 세탁을 위한 유령 회사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그녀의 브리핑을 듣던 민준의 표정은 그녀가 제시하는 완벽한 논리와 빈틈없는 데이터 앞에서 점차 심각하게 변해갔다.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재에서 나란히 앉아 밤을 새웠다. 차가운 침묵 대신 전략을 토론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치열한 대화가 그 공간을 채웠다. 어색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각자의 커피잔을 들고 있던 두 사람은 어느새 하나의 문제에 몰두하며 서로의 생각과 날카롭게 부딪히고 또 합쳐지는 시너지를 경험했다. 차갑기만 하던 서재는 이제 작전본부의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SY그룹의 심장부에 칼을 댔다. 그룹 내에서도 그림자라 불리는 최정예 내부 감사팀을 소집하여 하나의 가설을 따라 역추적을 시작했다. 며칠 후 그들이 밝혀낸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부실 공급업체는 미래 건설뿐만 아니라 SY그룹의 자회사 중 한 곳에도 뇌물을 건네고 불량 자재를 납품해왔던 것이다. 부패는 생각보다 훨씬 깊숙한 곳까지 썩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자 종착지에서 상상도 못한 이름이 나왔다. 바로 대한그룹 강지훈의 세장인 윤 회장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였다. 거대한 음모의 전체 그림이 드러났다. 윤 회장과 강지훈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닌 거대한 자금 세탁의 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의 가장 큰 경쟁자인 SY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에 불량 자재를 심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이다.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문제가 된 SY 자회사는 그가 그룹 내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최첨단 연구병원의 건설을 맡고 있었다. 그 병원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랜 수건이자 민준 자신에게도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다. 강지훈의 탐욕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죽음의 덫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은 이 싸움을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적인 전쟁으로 만들었다. 그의 차가운 계산은 얼음 같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이제 하나와 같은 적을 공유하게 되었다. 사업적인 이유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양쪽 모두에서 그는 문득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 속에서 자신과 같은 배신감의 상처와 정의를 향한 갈망을 읽었다. 그들의 동맹은 그 순간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날 밤 늦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건물을 짓고 싶어 하셨지. 그 병원은 나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할아버지와의 약속 같은 거다. 그는 아주 조금 그의 갑옷을 벗어 보였다. 하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온 어머니의 조용한 강인함에 대해서. 짧은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보았고 그 상처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 그는 신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분양을 자축하는 파티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무너져가는 기반 위에 세워진 자신의 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다. SY그룹의 내부 감사 소문이 들려왔지만 그는 정기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누군가 파헤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 사교 모임에서는 지인이 하나의 갤러리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강지훈은 크게 웃어넘겼다. 오죽할 일이 없으면 갤러리나 만지작거리겠어. 최민준한테는 이미 버림받았을 텐데. 불쌍한 것,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추락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 그림자였다. 다시 최 씨 가문의 작전본부로 변한 서재. 하나와 민주는 방역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면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한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은 몇 년이고 지저분한 법정 싸움으로 시간을 끌 수 있었다. 그때 하나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법적인 처벌이 아닌 시장의 처형을.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다. 첫 번째, 제3자를 내세워 문제의 공급업체를 비밀리에 인수합니다. 모든 증거와 계약서를 우리 손에 넣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병원 공사에 들어간 불량 자재는 즉시 최고급 자재로 교체합니다. 교체 과정 전체를 완벽하게 기록해서 증거로 남겨두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미래건설로 가는 자재 공급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공급해서 강지훈이 부실 공사를 더 빨리 진행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스스로 함정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지훈이 신도시 아파트의 대대적인 일반 분양을 시작하는 바로 그날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 분량, 자재 시험 성적서, 건설법 위반 기록, 그리고 대한그룹으로 흘러들어간 비자금 내역까지를 언론에 동시에 터뜨리는 겁니다. 민주는 그녀의 계획을 듣고 숨을 삼켰다. 그것은 자신이라도 생각해 냈을 법한 냉혹하고 정교한 전략이었다. 그는 새로운 감탄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과 같은 적을 가진 사람이죠.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 개시를 승인했다. 이제 그들의 계약 결혼은 위험하지만 강력한 동맹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곧 무너뜨릴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그려진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들 사이에 흐르던 냉기는 이제 공동의 목표라는 뜨거운 열기로 대체되어 있었다. 디데이, 강지훈의 야망이 집약된 미래시티의 그랜드 오픈 및 일반 분양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장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듯했다. 유력 정치인들과 언론사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찾아온 예비 계약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서 강지훈은 성공의 정점에 선 정복자처럼 열정적인 연설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의 비전과 미래 도시의 청사진에 청중들은 열광했다. 맨 앞줄에는 윤 회장과 그의 딸 윤소희가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SY그룹의 작전본부. 거대한 스크린 앞에는 최민준과 강하나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옆에 작은 모니터 화면에는 이서연의 차분하고 표정 없는 얼굴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원격으로 지휘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고요했지만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시계는 약속된 시간을 향해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정확히 오후 2시. 강지훈이 연설을 마치고 첫 번째 분양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바로 그 순간 이서연의 작전이 개시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SY그룹이 비밀리에 접촉해온 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서 단독, 미래시티, 죽음의 아파트, 충격의 불량 자재 및 비자금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에 송고했다. 기사에는 부서지는 콘크리트의 영상 기준치, 미달의 철근에 대한 연구소 시험 성적서, 그리고 자금 흐름이 대한그룹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두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에 휘몰아쳤다. 기사가 터져 나온 것과 동시에 이서연이 통제하는 유령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미래건설의 회사채 전량을 시장에 투매했다. 이것은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 SY그룹의 경고를 미리 전달받았던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뒤를 이어 매도 행렬에 동참했다. 미래건설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공격은 법적인 그물이었다. 하나가 설립한 재단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연합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미래시티의 모든 분양 및 건설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거대한 사회적 압력에 직면한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고 미래건설과 문제의 공급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화려했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 웅성거림은 이내 경악과 공포에 찬 비명으로 바뀌었다. 홍보 영상을 내보내던 대형 스크린은 이제 사람들의 휴대폰 화면에 뜬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반사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의기양양함에서 불신, 그리고 완전한 공포로 변해갔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윤 회장은 이성을 잃고 보좌관들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그의 성공만을 보고 결혼했던 윤소희는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은 단 몇 시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계약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투자자들은 대출금 회수를 통보했다. 프로젝트는 전면 동결되었다. 강지훈의 휴대폰은 분노한 임원들, 검찰, 그리고 기자들의 전화로 불이 날 듯 울려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철저하게 파멸했다. 며칠 후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직위 해제, 출국 금지, 자산 동결. 아내 윤소희는 이미 이혼 서류를 내밀고 떠났고 장인 윤 회장은 꼬리 자르기를 위해 그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한때 이서연에게서 빼앗았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우아하고 당당했으며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나 연민이 아닌 차갑고 평온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성을 잃은 강지훈이 그녀에게 달려들듯 소리쳤다. 내 짓이지, 네가 꾸민 짓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걸어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마치 체스의 복기를 하듯 뜬 그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그가 무시했던 자신의 지식, 그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인맥, 그리고 그가 버렸던 딸을 이용해 어떻게 그의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비밀 투자 펀드의 존재, SY그룹과의 연결고리까지 모든 것을. 당신은 나를 날 꽃이든 꽃이라고 했지. 하지만 당신이 잊은 게 있어. 꽃은 시들면 땅에 떨어져 거름이 돼. 그리고 그 거름 속에서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게 자라나지. 강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몰락보다 자신이 상대했던 존재의 실체를 깨달은 충격이 더 컸다. 그는 자신이 어떤 여자를 버렸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서연은 그에게 마지막 가장 잔인한 일격을 날렸다.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당신 딸 하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거지. 당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그 아이가 지금 당신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서 있어. 바로 당신의 파멸 위에서. 바로 그때 거실의 대형 TV에서 저녁 뉴스가 시작되었다. 톱 뉴스는 미래시티 스캔들이었다. 곧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관리 능력과 윤리 경영의 비전을 제시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재계의 파워 플레이어를 조명하는 꼭지가 이어졌다. 화면에 등장한 인물은 바로 H-아트스페이스의 관장이자 SY그룹 전략기획위원회의 핵심 자문위원 최하나였다. 화면 속의 하나는 지적이고 당당하고 강력했다. 서연은 TV 화면을 가리켰다. 저게 내 복수야, 강지훈. 당신의 완전한 파멸과 내 딸의 완벽한 성공. 이제 평생 당신이 버린 것들을 올려다보며 후회 속에서 살아가.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텅 빈 폐허에 홀로 남겨진 강지훈이 자신이 경멸했던 딸의 눈부신 성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뒤로 한 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운명을 봉인하듯 낮게 울려 퍼졌다. 그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막은 그렇게 완전히 내려왔다. 1년 후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총아로 불렸던 강지훈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그는 윤 회장이 내세운 방패막이 되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대가로
간신히 실형은 면했지만 그의 인생은 교도소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그는 재산과 명예 가족을 모두 잃고 서울 변두리에 낡고 허름한 원룸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화면에 스쳐 지나갈지 모를 딸 하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의 바람은 너무나 자주 이루어져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경제 전문 채널에서는 SY그룹의 혁신을 이끄는 젊은 리더로 최하나를 조명했고, 시사 잡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여성 리더 10인의 한 명으로 그녀의 얼굴을 표지에 실었다. 화면 속의 하나는 그가 기억하던 유약한 딸이 아니었다. 자신감과 지성, 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완벽한 경영인이었다. 그가 경멸하며 버렸던 존재가 이제 그가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거대한 빛이 되어 있었다. 매 순간이 그에게는 능지처참과 같은 형벌이었다. 어느 날 저녁 허름한 식당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그의 눈에 텔레비전 화면이 들어왔다. SY그룹이 건설한 최첨단 연구병원의 개원식 뉴스였다. 사람을 살리는 건축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병원의 완벽한 안전성과 혁신적인 설계가 소개되었다. 그것은 부실공사로 죽음의 아파트를 지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잔인한 조롱처럼 들렸다. 그리고 화면에는 병원 건립 프로젝트의 핵심 자문위원 자격으로 인터뷰하는 하나가 등장했다. 견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길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 순간 강지훈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통해 이어질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유산, 그 모든 가능성을 자신의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의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뒤늦은 회한의 눈물이었다. 제목 그대로 그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같은 시각 강하나와 최민주는 개원식이 끝난 병원의 옥상 정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는 그곳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미래시티 스캔들이라는 거대한 폭풍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공동의 적을 향한 치열했던 싸움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존경심은 서서히 신뢰로 그리고 사랑으로 변해갔다. 이제 재계에서 그들은 SY그룹의 파워 커플로 불렸다.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어주며 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민준이 조용히 하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이제껏 비즈니스를 이기기 위한 전쟁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을 보고 깨달았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그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이 병원을 지켜줘서,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줘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어머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알고 있어. 처음에는 그 대담함에 놀랐지만 이젠 존경스러워. 그분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와도 손을 잡을 뿐이었지. 그리고 당신은 그 힘을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사용했고.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하나씨,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당신과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 하나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권력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행복까지 얻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차가웠던 계약 결혼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수극을 설계했던 이서연은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복수를 완성한 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을 떠났다. 강지훈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그녀가 비밀리에 운용하던 펀드를 처분한 수익금 대부분을 하나가 운영하는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해변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냉철함이나 치밀한 전략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평온과 자유로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며 가끔씩 재단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딸의 전화를 받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강지훈과의 마지막 대면은 복수의 마침표였지만 그녀의 평화는 그곳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정한 승리와 행복은 이제 완벽하게 홀로 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딸의 모습 그 자체였다. 어느 주말 하나와 민준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세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민준은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서연은 그런 그를 따뜻한 미소로 대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사람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화하며 밝게 웃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바라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자신의 딸이 차가운 왕좌에 앉은 외로운 여왕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건설하고 그 곁을 지켜줄 진정한 동반자를 찾은 행복한 여인이 되는 것. 모든 손님이 떠나고 서연은 홀로 노을이 지는 해변을 걸었다. 붉게 물든 바다는 그녀의 모든 것을 품어주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목표를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시간들. 그녀는 강지훈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어미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낳았다. 복수는 한 사람을 파멸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고 성장했다. 딸은 그녀가 만들어준 방패를 녹여 자신만의 검과 왕관을 만들어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곳까지 올라가 그의 존재 자체를 잊게 만드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는 해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진심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아팠던 과거 딸의 눈부신 미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그녀 자신의 고요한 평온까지도.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